5. 조계산 순막. 염상진과 하대치 일행이 설이 내리는 10월 하순의 산중 이야기를 헤치며 조계산 초입에 당도한 것은 먼동이 틀 무렵이었다. 한 번도 멈춤이 없이 산길 70여 리를 내달아온 발걸음이라 뼈끝을 시리게 하는 산중 추위는 아랑곳 없이 모두의 몸은 끈적한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내쉬는 숨결마다 허옇게 김이 서렸고 피로한 단내가 묻어났다. 일단 정지. 염상진이 낮으면서도 절도 있는 목소리로 말하며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들었다. 모두는 걸음을 멈춤과 동시에 일제히 몸을 낮춰 쪼그려 앉았다. 그 동작들이 훈련으로 숙달된 것처럼 정확하고 기민했다. 그들은 그런 식의 훈련을 받은 바 없었지만 공통적인 위기의 긴장감이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다. 분명 요 금방 어딜 것인데. 염상진이 전방을 부정확하게 더듬으며 중얼거렸다. 뭘 찾으시는디요? 하대치가 쪼그려 앉은 채로 그러는 염상진을 올려다보며 눈치 빠르게 물었다. 서남사 사리탑 자리가. 사리탑 자리여라. 하대치는 말하며 일어서고 있었다. 전방 좌우를 유심히 살폈다. 그런 하대치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10여 년 전에 아버지와 함께 두어 번 다녀갔던 기억을 신속하게 더듬고 있었다. 아버지는 시주라고 해야 고작 쌀 한 대박 정도밖에 못하는 신세이면서도 굳이 먼 길을 걸어 서남사를 찾아다녔던 것이다. 조계산 자락에서 화전을 일구어 먹은 것도, 벌교 땅에서 그나마 뿌리 내리고 살게 된 것도 모두 서남사 부처님의 가피덕이라는 것을 하대치에게 일깨웠다. 네 김이 부처님 가피를 받아서 그리 알영업이 사는구먼. 시벌놈의 것. 그런 가피랍은 떡해놓고 빌어도 싫다? 점심도 쫄쫄 굶고 먼 길을 걷는 것만 싫어서 하대치는 속으로 상소리를 내질렀던 것이다. 마구만이라. 사리탑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쪼간더 올라가야 하겠구만요. 산세와 길목이 눈에 익은 것을 확인하면서 하대치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면 이 개울을 타고 올라가지. 염상진이 앞장섰다. 짙은 안개가 계곡을 가득 채우고 산자락을 휘감고 있었다. 그 안개 위로 먼 동이 터오는 여린 빛이 퍼지며 단풍 든 숲속의 도사린 어둠을 서서히 표백시키고 있었다. 몸집 작은 산새들의 지저김이 안개 속 그 어디에선가 방울을 굴리듯 경쾌한 음향을 뿌렸다. 그건 개울가의 잔돌들을 저벅저벅 밟는 사람들의 기척에 놀란 새들의 우짖음이 아니었다. 새들은 먼 동이 터오는 빛으로 잠이 깨어 날개 퍼덕이며 첫 발성을 하는 것이었고 그 지저김을 들으며 산도 깨어나고 있었다. 사리탑 자리가 저거 보이는구만요. 하대치는 그곳에서 모종의 접선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하며 건너편을 손가락질했다. 그렇구만. 염상진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며 모두 여기서 대기하시오. 하동무는 나하고 가고. 절도 있게 지시했다. 염상진은 큰 키를 이용해서 길 쪽에 경사급한 비탈을 성큼 올라섰고 그 뒤를 키 작은 하대치는 나무 등거를 타오르는 다람쥐처럼 날랜 동작으로 따라붙었다. 나머지 7명은 개울 여기저기에 제멋대로 서 있거나 앉은 커다란 바위들을 골라 몸을 감추었다. 순식간에 개울에는 인적이 사라졌다. 안개에 에워싸인 심산의 정적만이 깊었다. 염상진과 하대치는 길을 가로질러 사리탑 자리로 접근했다. 실이 10길은 넘을 듯 싶은 아름드리 전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그곳에는 가지각색의 사리탑이 20개가 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염상진이 하대치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지시했다. 하대치는 지시받은 사리탑에 몸을 찰싹 붙였다. 그의 차갑게 긴장된 눈길은 염상진을 향하고 있었다. 10m 정도 옆으로 자리 잡은 사리탑에 몸을 붙인 염상진이 하대치를 향해 검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며 주위를 환기시켰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잡아 입에다 대고 부는 신용을 했다. 염상진은 그 다음 동작으로 손가락 3개를 허공에 빳빳하게 펴보였다.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하대치는 자세를 바꿔 두 무릎을 땅에 대고 상체를 꼿꼿하게 세웠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입으로 가져갔다. 풀꾹, 풀꾹, 풀꾹. 쉰 듯하면서도 슬픈 음조의 풀꾹새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3번 울리며 심산의 정적 속에 그 무늬를 새기듯 선명했다. 끼룩, 끼룩, 끼룩.
아름드리 전나무 숲에서 들려온 기러기 소리였다. 위치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바로 가까운 곳이었다. 됐다. 염상진이 단내가 묻어나는 숨결을 토해내며 말했다. 하대치도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접선이 일단 성공한 것에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하동무, 앞으로. 염상진이 손짓과 함께 앞으로 나섰다. 두 사람이 질비하게 늘어선 사리탑들 사이를 옹송그린 걸음으로 중앙 부분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허리 높이의 돌담을 뛰어넘어 오는 참이었다. 안동무! 염상진이 먼저 불렀고 위원장 동무, 무사하셨구만요. 흘러내린 안경을 밀어올리며 사내가 반가운 웃음을 지었다. 하대치는 그만 멍한 표정이 되었다. 그는 바로 북국민학교 선생인 안창민 동무였던 것이다. 그가 왜 예기치 않은 이런 장소에 나타났는지를 하대치는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염상진은 역시 위원장이고 대장답게 행동한 것이었다. 염상진은 이미 신분이 노출된 각 마을의 동무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한 발 앞서 미리 떠나보낸 것이 분명했다. 동무들은 염상진이 나직하게 물었고 22명, 전원 이상 없이 숯가마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안동무가 흘러내리지도 않은 안경을 습관적으로 밀어올리며 대답했다. 날이 너무 밝았습니다. 안동무가 아름드리 전나무 숲으로 가려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고 어서 듭시다. 염상진이 빠른 동작으로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하대치는 뒤를 바짝 따르며 또 한 번 대장 염상진에게 놀라고 있었다. 어젯밤 9명만이 일행이 되어 오금제를 넘으면서 영락없이 다른 동무들은 모두 버려두고 떠나는 줄 알았었다. 너무 숨가쁘게 진행된 후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염상진은 미리 입 한 번 떼지 않은 채 그 일을 말끔하게 처리한 것이었다. 그런 염상진이 대장으로서 더없이 믿음직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그 마음이 몇 수십 겹인지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일제 때의 소작쟁이 사건 전부터였으니까 염상진과의 사이가 어느덧 10년 세월이 넘었으면서도 그 속의 깊이를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 대장은 그 정도는 되어야 하고 그래서 대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언제나 똑같은 깨달음으로 하대치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염상진 대장이 시키는 대로만 따르면 언젠가는 노동자, 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이 오리라는 새로운 확신이 섰고 그 새롭게 솟는 힘을 다 바쳐 충성스런 부하가 될 것을 하대치는 스스로에게 다짐하고는 했다. 그들은 차츰 열버져가는 안개를 헤치고 30분 남짓 걸어 숯가마에 도착했다. 해는 아직 솟지 않았지만 먼 하늘은 눈이 부신 현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염상진은 아침에 열려오는 그 찬란하고도 황홀한 빛에 기막힌 조화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저 빛의 찬란함으로, 저 빛의 황홀함으로 공산혁명의 아침이 열리는 줄 알았었다. 햇덩이 같은 뜨거운 열기로 혁명의 힘이 폭발해서 반동의 세력을 일거에 제로 태워 없애고 혁명의 새 천지가 이룩되리라고 믿었었다. 남조선의 지하조직이 깃발을 올린 그 절호의 기회에 북조선의 주력은 정작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어둠을 이용한 후퇴. 그건 후퇴가 아니다. 야음을 틈탄 패주다. 굴욕스러운 패주다. 위원장 동무, 모두 모였습니다. 안창민이 옆에 와 서며 보고했다. 알겠어. 염상진이 가슴속에서 들끓어오르기 시작하던 분노의 열기를 감추기라도 하듯 눈길을 발끝으로 떨구며 대꾸했다. 지금 그의 감정은 아침 햇살이 퍼지고 있는 동력 하늘과는 정반대로 캄캄한 어둠이었고 암담한 좌절뿐이었다. 후퇴, 패주, 그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다. 그건 말의 뜻이나 강도만 다를 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 상대적인 힘의 약세 때문인 것이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북조선의 힘은 막강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해방과 더불어 혁명의 붉은 깃발을 세웠고 이듬해 지주와 부르주아 계급 말살과 함께 토지개혁을 완료한 북조선의 조직화된 공산주의의 힘은 경이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미 군정하에서 시작된 남조선은 어떠했는가? 친일파와 지주계급이 군정과 어울려 득세를 했고 새 시대의 국민을 위해 실시한다는 토지개혁은 해방 3년이 지나도록 단행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건 오합지졸이 모인 힘의 비조직화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힘은 조직화될수록 강해지고 그 힘은 공격을 감행할 때 더 강해지고 그리고 승리를 쟁취했을 때 그 힘은 절정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다. 그건 힘의 법칙이고 힘의 미학이었다. 북조선의 일사불란하게 조직화된 힘은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면 남조선의 오합지졸인 비조직화된 힘을 일거에 쓸어버리고 한반도 전역에 공산혁명의 깃발을 나부끼게 할 것임을 굳게 믿어왔다. 그래서 굶주리며 쫓기는 투쟁을 불사했던 것이고 마침내 봉기의 때가 왔음을 확신하고 읍내를 장악한 다음 무차별한 혁명의 숙청을 감행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하늘처럼 믿었던 북조선의 조직화된 힘은 뻗쳐오지 않았고 오합지졸인 줄만 알았던 남조선의 힘에 쫓기게 된 것이다. 힘은 힘 앞에서만 굴복한다. 왜 북조선은 힘을 쓰지 않은 것인가? 남조선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었는가? 그럼 북조선의 힘을 너무 과대평가했던 것일까? 아니다. 아니다. 염상진은 깊이를 더해가는 회의를 떼쳐내려고 괴로운 신음을 물었다. 자신의 마음을 회의와 절망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했다. 그때 염상진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그렇다. 분명 그랬을 것이다. 그래. 이번을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염상진은 스스로를 일깨우듯 낮게 중얼거렸다. 자신의 목소리가 목판을 새기듯 자신의 가슴에 선명하게 박히는 것을 느꼈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것은 어리석은 내 판단일 뿐이지. 염상진은 어느덧 자아 비판의 자세로 바뀌어 있었다. 당은 언제나 위대하고 현명하며 신성한 것이다. 당은 비판의 대상일 수가 없고 회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염상진은 죄책감을 느낌과 동시에 새로운 힘의 탄력을 얻었다. 당의 현명한 판단에 의한 혁명의 날이 도래할 때까지 용맹스러운 투쟁을 전개하는 것만이 자신이 해야 할 임무라는 것을 확신했다. 염상진은 순막 쪽으로 돌아섰다. 사람이 떠난 지가 오래된 순막은 퇴락할 대로 퇴락해서 비바람을 막기에도 어려울 지경이었다. 일본인들이 물러간 다음부터 수채 소비가 급감되어 조계산의 숯가마도 자연히 사양길로 접어든 것이다. 상여 운막보다 더 을신연스러운 꼴을 한 순막을 바라보고 있는 염상진의 시야에는 아버지의 늙은 모습이 어릿거리며 겹쳐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숫장사를 억척스럽게 했었다. 염상진은 아버지의 상념을 밀어내듯 순막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순막의 하나뿐인 방에는 밤새워 오금제를 넘어온 대원들이 비좁게 붙어앉아 있었다. 방 안에 순내가 자욱하게 퍼져 있었다. 먼저 도착한 축이 숫등거리라도 모아 불을 피웠던 모양이었다. 염상진은 좌중을 훑어보았다. 모두 어떤 결의가 담긴 긴장된 모습들이었지만 밤을 새워 산길을 걸은 피로한 기색은 역연했다.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동물적인 욕구의 해결이었다. 배가 고플 것이고 잠이 올 것이다. 정신무장은 그 다음 단계였다. 동무들, 먼 길 오느라고 수고들 많았소. 동무들은 지금 배가 고프고 잠이 올 것이오. 당장 그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자, 조를 나눠 시작하시오. 좌중에는 잠시 의아해하는 침묵이 감돌았다. 사태의 중대한 만큼 이야기도 길 것이라고 마음 작정하고 모여앉은 그들에게 염상진의 태도는 너무나 뜻밖이었던 것이다. 하동무, 뭐라고 있소? 어서 조를 편성해서 보초를 세우고 아침밥을 짓도록 하시오. 염상진은 대원들의 마음 움직임을 환히 들여다보며 큰 소리로 하대치에게 지시했다. 그때서야 하대치가 벌떡 일어났고 좌중의 긴장이 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 그들을 보며 염상진은 내밀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사태가 다급할수록, 상황이 긴박할수록 어느 시간까지는 느긋할 필요가 있었다. 그 여유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긴장된 군중 심리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가 있고 지휘자로서의 배짱의 두께도 보일 수가 있는 것이다. 급한 불구덩이는 일단 피한 셈이고 행동 개시를 할 수 있는 밤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것이다. 아침밥을 먹인 다음 재우면 오전이 다 갈 것이다. 그동안 몸 날랜 하대치라도 쌍한 면으로 내보내면
어떤 새로운 정보라도 접수하게 될지 모른다. 동무들, 내가 만이라서는 안 될 것인께 서툰 숯가마 안에다 걸고 나무는 뽀짝 몰린 솔갱이를 떼도록 하시오. 하대치가 식사당번조에게 지시하고 있었다. 염상진은 견눈으로 그런 하대치를 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입가에다 물었다. 배움은 많지 않지만 타고난 머리가 있고 건강한 몸에 용기까지 지니고 있는 하대치는 어느 모로 보나 소중하고도 충직한 부하였다. 무슨 일을 맡기든 마음 든든했다. 하대치의 지시를 받고 대원들은 다 밖으로 흩어져 나갔다. 텅 빈 방에 우뚝 서 있던 염상진은 문득 무릎이 접히는 것 같은 무거운 피로감을 느꼈다. 다 해진 왕골 돗자리가 깔린 방바닥에 그는 천천히 주저앉았다. 마누라와 두 자식의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는 미간을 일그러뜨리며 눈을 꼭 감았다. 엄마, 그것이 무슨 소리다요? 그랑께 쬐게 간다 그런 말이제라. 마누라는 괄괄한 성음이 그대로 말을 쏟아냈다. 원매, 이제 두 다리 뻗고 권세 누림시롱 살만한 시상이 왔는갑다 혔등만 열흘이 못 가, 요 무신 꼴이단가. 마누라의 끝이 없을 사설을 더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는 문을 박차고 나섰다. 아이고 매, 요런 문딩아. 공산당 헐라면 애시당초 장계를 들지 말든지, 장계를 들었으면 새끼들이나 싸지르지 말든지. 지리산 호랑이가 칵 씹었다가 도로배들 요 썩어 죽을 문딩아. 나만 새끼들하고 어찌 살라고 혼자 내빼는겨. 마누라는 목소리가 담을 넘을 만큼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쫓기듯 사립을 나와 고사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던 것이다. 노곤하신가요? 염상진은 눈을 떴다. 안창민이 꺾은 무릎에 손을 받치고 구부린 자세로 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앉으시오, 안동무. 염상진은 웃는다고 웃었지만 그렇게 빨리 감정 전환을 시킬 수가 없어 안면 근육이 어색하게 실룩였을 뿐이다. 마누라의 말 맞다나 장가를 들지 말았든지 마누라가 좀 더 혁명가의 아내답든지 했어야 했다. 사태가 어찌 전개되고 있는지. 안창민은 염상진의 정면을 피해 약간 옆으로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안동무, 수고 많았소. 그 많은 인원을 인솔하면서 그 쥐사 도구까지 챙기느라고. 염상진은 엉뚱한 말을 했다. 아니, 제가 딴 동무들이 다 알아서 했죠. 안창민은 안경을 다급하게 밀어올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어물거렸다. 그는 괜한 소리를 짓거렸다고 후회하고 있었다. 안동무, 우린 이제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오. 염상진은 안창민의 안경알을 곧 뚫을 것처럼 매운 눈길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도수 높은 안경알 저쪽의 눈동자가 염상진의 눈길을 받아내지 못하고 아래로 굴렀다. 눈동자를 덮어내린 눈꺼풀이 바르르 경련했다. 너무 걱정 마오. 혁명의 성취는 투쟁 다음에 얻어지는 열매요. 염상진은 안창민의 손을 꼭 잡았다. 손이 남자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작고 부드러웠다. 그건 그의 모든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증거물이었다. 그의 출신 성분, 성장 과정, 사상 배경까지 그 손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대치와는 대조적인 인물이었다. 그래서 염상진은 그에게서 하대치하고는 또 다른 애정을 느끼는지도 몰랐다. 가서 일해야 되겠습니다. 안창민은 옹색한 자리를 피하려는 듯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염상진은 자기의 손에 잡혀있는 안창민의 손가락이 꼼지락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죠, 안동무. 염상진은 소리 없는 한숨을 내쉬며 안창민의 손을 놓아주었다. 안창민을 당장은 그런 식으로 눌러놓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자신도 사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라 대답할 말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모른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한 것뿐이었다. 사태가 정확하게 파악되면 자신들의 행동 방향도 결정될 것이므로 안창민에게 어차피 알려야 될 것이었다. 안창민은 그에게 하대치만큼 소중한 존재였다. 안창민의 명석한 두뇌와 예리한 판단력은
하대치의 기민한 행동과 과감한 용기와 함께 그를 늘 든든하게 바치는 기둥이었다. 안창민은 염상진의 사범학교 후배이기도 했다. 염상진에게 3년이, 김범우에게 1년이 아래인 안창민은 두 사람을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다. 그들 셋은 사회주의 이념에 마음을 하나로 뭉친 때가 있었다. 이미 과거의 흔적뿐이긴 했지만 고읍 들녘의 대지주 집안의 아들 안창민이 사회주의에 경도된 것은 순전히 염상진에 의해서였다. 형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교단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그만 끝내드려야지요. 형님한테 면목 없는 일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안창민은 졸업을 앞두고 염상진을 찾아와 이해를 구했던 것이다. 그때 이미 염상진은 농사를 지으며 적색 농민운동을 독립운동과 같은 맥락으로 밀고 나가고 있었다. 같은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하면서도 그 선택은 달랐다. 염상진이 더 이념적으로 투철하고 안창민이 그렇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그건 인간적인 기질의 차이였다. 안창민은 체구부터가 선병질적으로 가늘게 생긴 데다가 마음마저 여렸다. 눈까지 나빠 안경을 끼었으니 그는 한결 허약해 보였다. 염상진이 곧잘 머리 좋은 것 하나 빼버리면 장타령하는 거렁뱅이만도 못할 거라는 좀 지나친 듯한 농담을 해도 그는 씩 웃고는 그만이었다. 그러나 염상진이 감상적 사회주의자라거나 관념적 사회주의자라고 비꼬면 그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도록 흥분을 하고는 했다. 안창민에게 홀로인 어머니가 소중했다면 염상진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도 결코 그만 못하지 않았다. 그런데 염상진은 평생을 숫장사를 하며 아들을 가르쳐 선상님 되기를 고대한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뿌리치고 농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 사람이 어찌 다 하나 같을 수가 있겠는가. 자네는 선생으로, 나는 농부로 최선을 다하세. 뜻이 같으면 결국 닿는 길도 같을 거니까. 염상진은 안창민의 교단행을 흔쾌하게 받아들였다. 해방이 되고 염상진이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행동화시키면서 한 차례 감옥 생활을 거치고 뒤이어 쫓겨다니는 순환을 겪는 동안에도 안창민은 정치 회오리의 무풍지대인 국민학교 울타리 안에 안주해 있었다. 그렇다고 그는 코흘리개들에게 나비야나 가르치는 시장스런 훈장 노릇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수심 깊이 잠겨있는 보이지 않는 섬이었다. 그는 염상진이 피신해 있는 동안 읍내 지하 조직을 움직여 나간 그림자 없는 손이었다. 그가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었던 것은 물론 염상진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그는 물 위로 불쑥 솟아오른 섬이 된 것이다. 그의 느닷없는 변신은 우선 학교 선생들을 까무러치게 할 만큼 큰 충격이었다. 붉은 완장을 찬 그의 앞에서 선생들은 하나같이 전전긍긍했다. 특히 평소에 사회주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말해온 몇몇 선생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붉은 완장을 찼다고 해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 전과 마찬가지로 말이 적었고 어떤 권한 행사도 하지 않았다. 그런 그의 태도가 오히려 선생들을 더 두렵고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선생들 대하기가 영 기분이 찜찜해요. 그가 떫은 듯 입맛을 다시며 말했고, 그건 무슨 소리야, 안동무. 그 은폐술이야말로 우리 조직의 탁월성을 입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염상진은 약간 언짢은 기색을 띠며 면박을 주듯 말했다. 그는 처형의 대창을 들지도 않았고 주변에 그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았지만 존재가 노출되고 말았으니 결국 후퇴의 대열에 끼이지 않을 수 없었다. 안창민은 고읍들의 지주 안재윤의 하나뿐인 손자였다. 한마을까지 행정의 중심을 이루었던 나간 고을에 대대로 뿌리를 내려온 안씨 문중은 그 뼈대로나 재력으로나 넉넉히 큰 기침할 만했다. 안재윤은 학문도 꽤는 깊었고 덕망도 갖추었지만 망국의 비운과 함께 날개를 잘린 새 신세가 되었다. 그는 말년에 망나니 아들로 속을 썩일 대로 썩이다가 화병을 얻어 제명을 다 못 살고 죽었다. 그때 벌써 아들 안석유는 투전판을 들락거리고 주색에 빠져 재산의 반 이상을 날린 상태였다. 안재윤이 죽고 나자 가세는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졌다. 안석유는 방탕한 생활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어 마침내 전답 거의를 헐값에 팔아치워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것으로 안재윤의 집안은 겨우 논 30여 마지기를 가진 소지주로 전락했고 뼈대 자랑하던 안씨 문종은 덩달아 근동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망신을 감수해야 했다. 종적을 감춘 안석유는 3년이 미처 못되어 남원에서 객사했다는 소식이 바람에 묻어왔다. 안창민의 나이 13살 때였다. 그러나 안창민의 어머니 신씨는 그 정도의 재산이나마 남아있는 것을 천행으로 여겼다. 굳은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신씨가 직접 논두렁에 나서게 된 것이 그때부터였다. 순수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몇 안 되는 자긴들을 독려했고 눈에 띄는 피를 뽑으려고 논에 예사로 들어가는가 하면 새떼를 쫓으려고 있는 꽃 소리치며 논두렁을 맴돌았다. 그런 신씨를 먼 발치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안쓰러운 듯 혀를 찾고 자긴들은 농사일에 성의를 다 바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신씨가 아들의 제의에 따라 편하지 않게 소장료를 낮춘 것은 안창민이 사범학교를 졸업한 직후였다. 결정적 시기라는 걸 무엇으로 확정 지을 수 있습니까? 안창민은 안경알을 빛내며 냉담한 어조로 물었다. 무모한 감정적 행동이거나 일시적 기분에 좌우된 오판이 아니냐고 신중을 기하는 것이었다. 그건 허약해 보이는 외모와는 다른 안창민 특유의 예리함이기도 했다. 염상진은 그가 필요로 하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어물거릴 수도 없었다. 날 믿으시오. 큰일에는 비밀이 따르게 마련이니까. 그건 안창민에게 한 결정적인 거짓 발언이었다. 그러나 염상진은 그만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안창민은 빨간 완장을 차게 되었다. 지난 4월 3일 제주도에서 혁명의 깃발을 올린 것은 그곳을 해방구로 하여 남조선의 단독 정부 수립 음모를 분쇄함과 아울러 남조선 전역의 해방을 성취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정은 여의치 않았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제공하는 화력으로 무장한 군경이 계속 투입된 것이었다. 화력의 열세와 사방이 바다로 차단된 악조건 속에서 전사들은 벌써 7개월에 걸친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었다. 이번에 혁명의 깃발을 올린 여수 주둔 14연대도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로 파견될 부대였다. 지구별로 투쟁 개시하라. 지령은 언제나 간단명료했다. 그 어떤 설명이나 해설이 붙지 않는 것이 지령의 본 모습이었다. 첫째, 전라남도의 일부인 제주도에 국한하지 않고 전남 전역을 해방구로 설정한다. 둘째,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투쟁을 적극화시키고 아울러 적의 화력을 분산시켜 제주도 전사들의 투쟁이 용이하도록 유도한다. 염상진이 지령을 통해서 유추해낸 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유추일 뿐 당의 공식적 언명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함부로 입 밖에 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거미줄이 얽힌 순막의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던 염상진은 고개를 떨구며 휴 한숨을 쉬었다. 한 번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말 것을 신조로 삼고 있으면서도 안창민의 신분을 노출시킨 것이 자꾸만 후회로 되살아올랐다. 자신의 오판이나 그의 말을 봉쇄하기 위해 한 거짓은 문제가 아니었다. 완전 파괴되다시피 한 읍내 조직과 그에 따른 앞으로의 일이 난감했다. 읍내에는 이제 미온적인 세포 몇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것도 경찰의 색출 작업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안심할 수가 없었다. 안창민을 노출시키지 않았더라면 그보다 더 완벽한 거점은 없었을 것이다. 배후에 진을 쳐두어야 했던 것인데. 염상진은 다시 진득한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꺼냈다. 염상진은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다. 푸르스름한 담배 연기는 공중에서 추상의 몸짓을 지으며 빠르게 자취를 감춰가고 있었다. 순간순간 변하는 그 몸짓의 유연함은 다음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게 했다. 그렇다. 자신이 살아온 지난 몇 년 세월이 저와 같았고 앞으로 살아내야 할 세월도 저와 같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 이놈아, 사람 한시상 사는 것이 또 갱물 흐르디게 하는겨. 큰 물줄기 따라감수록 지 목사치 딱 잡고 앞만 보고 애써 살아가자면 희랍으로 풀리게 돼 있는겨. 무식한 입이 말이라고 귀뚱으로 듣지 말고 얼렁 맘 고쳐먹어. 이 애비야, 암시랑 안타만 저자석 생각해서 맘 고쳐먹고 선상질이나 열심히 하란 말이다.
이놈아, 선생님 지체 먼 하늘의 별 딴 것이지 뭘 더 바라는겨? 애비 말 듣고 있는겨? 아버지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나 애석해하는 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기대가 허물어진 아버지의 낭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능히 헤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길이 잘못 잡힌 큰 물줄기를 따라 흐르는 한 방울의 물이기를 거부하는 그의 마음은 아버지를 이해하는 마음보다 우선했다. 선생님 지체면 하늘의 별을 딴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만족스러운 성취욕은 참으로 눈물겨운 것이기도 했다. 종에서 선생으로. 이 신분의 변화는 아버지에게 천지개벽이나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그것도 아버지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룩한 것이매랴. 염상진의 아버지 연무칠이 지주 최신회에서 꼴머슴살이를 벗어나 읍내의 숫가게에 취직한 것이 16살 때였다. 연무칠의 아버지는 나간벌의 토호 최신의 가복이었다. 국법에 의해 노비제도가 폐지됨과 동시에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다른 대부분의 노비들이 그렇듯 연무칠의 아버지도 경제적 독립을 꾀할 수가 없었다. 노비 문서만 불살라졌을 뿐 생활 조건은 예나 다름이 없었다. 물론 법에 의해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소작농으로서의 자립경제를 도모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땡전 한 딥 없는 신세로 어디로 거주를 옮길 것이며 이미 소작을 붙이고 사는 자긴들도 농지가 줄어들까봐 급급하는 판에 소작인들 어디서 구할 것인가. 천생 소작을 얻게 되는 경우는 주인이 그동안의 노고와 정리를 생각해서 소작 나가 있는 농토를 재조정해서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어느 만큼 마음을 쓰는 지주들은 다 그런 방법으로 거느렸던 가복들의 생활 대책을 세워주었다. 그런데 연무칠의 아버지는 불행하게도 그런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 나간과 고읍들의 그 넓고 비옥한 농토는 거의가 세 성씨의 소유였다. 윤씨, 김씨, 최씨가 그들이었는데 그중에서 최씨네가 인심사납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자기네 타작마당에 지주가 직접 나서는 것이 바로 최씨네였다. 연무칠의 아버지는 벙어리 냉가슴만 알았을 뿐 주인 앞에서 입 한번 뻥끗해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최신혜를 박차고 나가서 세경받는 머슴살이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머슴살이 세경을 받아가지고 식솔들 목구멍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도리 없이 최신혜에 눌러앉아 문서 없는 가복 노릇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소작농의 생활이 제 아무리 팍팍하다 한들 어찌 가복의 신세에 비하랴. 비록 제 소유는 아닐망정 처자식 먹일 농사를 손수 짓는 것하고 새끼 밥 근근히 얻어먹자고 온 식구가 종지를 하는 것하고 어찌 비교가 되랴. 연무칠의 아버지는 세상 살맛을 잃고 원기를 뽑아내는 것 같은 짙은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날로 달로 개명해가는 시장이니께 농사만 짓고 한평생 살라고 하들 말어. 이 애비가 산 시상하고 네가 산 시상하고는 생판 닮을 것인게. 눈을 감기 전날 연무칠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연무칠이 숫가게 배달원으로 취직을 한 것은 순전히 아버지의 그 말을 쫓아서였다. 배운 도둑질이라고 연무칠이 숫 행상을 나선 것은 배달원 생활 6년 만이었다. 나이가 들기도 해서였지만 그보다도 그동안 읍내바람에다가 장사물을 먹은 탓에 지게 목발을 두들기던 옛날의 연무칠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맹무식이었던 그는 계산법을 완전히 익히고 있었고 서툴기는 했지만 주파날을 굴릴 줄도 알았다. 숯을 많이 쓰는 일본인들 집을 뻔질나게 드나들다 보니 어지간한 일본말은 다 알아들었고 쉬운 말은 척척 해낼 정도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연무칠의 사람됨을 달라지게 한 것은 장사 물리가 트이면서 함께 눈뜨게 된 이재의 방법이었다. 외상은 많이 할수록 좋지만 절대로 외상을 주지 말라로 시작되는 몇 가지 조항은 연무칠을 차돌맹이처럼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세상을 대하는데 밤송이 같은 경계의 촉수를 갖추게 했다. 일전을 보고 물밑으로 50리를 기어라. 하루에 10전을 벌기로 작정했는데 9전밖에 못 벌었으면 굶고 11전을 벌었으면 1전 어치만 먹어라. 한 번 수중에 든 돈은 이문을 물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내놓지 말아라.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10번 밟으면 100번 밟히는 신용을 해라. 돈을 빌려주지 말고 차라리 마누라를 빌려줘라.
쌀이대를 엮어 만든 숯가마니를 지게에 지고 행상을 다니는 연무칠의 가슴에는 그런 말들이 비석의 비문처럼 새겨져 있었다. 연무칠이 행상으로 나선 것은 가게를 세낼 만한 돈이 없으니까 당연한 것이었지만 매물인 수출 구하는 과정은 참으로 눈물겨운 것이었다. 한 푼이라도 더 싸게 팔면서 이윤을 높이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 숯가마에서 직접 물건을 떼오는 것이었다. 연무칠은 망설일 것 없이 오금제를 넘어 조개선 숯가마를 찾아갔다. 그러나 막상 가서 보니 돈을 낸다고 숯을 아무한테나 파는 것이 아니었다. 철저한 판매 조직에 의해 중간 유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70리 산길을 걸어온 것이 억울해서 연무칠은 빈 지게로 돌아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숯쟁이를 붙들고 구구한 사정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애걸하다시피 했다. 그런 연무칠의 마음에는 제 아무리 엄하게 단속을 한다 한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숯 서너 가만히 뒤로 못 빼내랴 하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었다. 왔다 참말로. 젊은 사람이 징상스럽게도 찔기네. 갱년만 묻고 살았는가, 칡불안고만 묻고 살았는가, 어찌 그리 찔기단가? 숯쟁이는 숯검정이 범벅이 된 얼굴로 질렸다는 듯 염소 웃음을 웃었다. 죽지 못하고 살아야 할 찔긴 목심 땀새 요리 찔겨졌는 같구만이라. 헤헤, 이 말도 청산유수시. 어쨌거나 내 동상 같은 젊은 사람이 살아보겠다고 그랬상께 살짝 키워주는 소린디. 나는 불이나 떼고 불구녕이나 맞고 엄지로 사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고 곧 찔긴 마음으로 저 아래 서남사 주지스님을 찾아가 보더라고. 주지스님 마음에 들었다 하면 그까진 거 숯 서너 가만히 얻기는 손바닥 뒤집기여. 엔동가 벤동가 하는 일본 놈도 주지스님한테는 괜히 앞에 생쥐 새끼니께. 그래서 선걸음으로 주지스님을 찾아갔고 대웅전 앞들에서 주지스님을 맞닥뜨리자 그대로 땅바닥에 엎드리며 넙죽 큰 절부터 올렸던 것이다. 그리고 온몸에 피가 말라붙는 마음으로 찾아온 경위를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연무칠의 양쪽 입가에는 침 찌꺼기가 허옇게 말라붙어 있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주지스님은 얼굴을 약간 내리고 눈을 올렸던 엄한 모습으로 연무칠을 쳐다보며 뜬모를 소리를 길게 느리고 있었다. 스님의 그 눈길이 자신의 마음을 샅샅이 훑고 있는 것만 같아 연무칠은 꼼짝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러하다면 오늘만 달라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쭉 달라는 것인가? 마침내 스님이 물었다. 살아갈 방도가 따로 없는 몸인데 주지스님께서 지를 잠 틔워주십소서 하는구만요. 하면 매번 지게로 숯가마니를 벌겨 읍내까지 저 날르겠다는 말인가? 주지스님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저으며 눈을 반쯤 내려감았다. 시님, 주지스님, 질만 틔워주십사. 그것이야 지 힘으로 하는 일인데 어찌 못하겠는가요? 질만 틔워주시시오. 연무칠은 곧 장삼자락을 붙들 것처럼 몸이 달아 있었다. 이것도 다 부처님의 인연일시. 내 엔도한테 양해를 구할 것이니 어디 해보도록 하게나. 연무칠은 한 행보에 숯 3가마니씩을 지고 오금제 가파른 산길을 넘기 시작했다. 주지스님의 도움으로 숯을 생선가에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문이 컸다. 그러나 왕복 140리의 도보 운반으로 물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목돈을 만지기는 어려웠다. 연무칠은 지치지 않았다. 1년, 2년. 장가를 들고 자식을 낳고 연무칠은 20년이 넘게 오금제를 넘나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아들 2, 딸 3을 낳아 길렀다. 그리고 서남사 주지스님이 세상을 떠났다. 다비가 끝나고 사리를 거둘 때까지 오로지 속인 옷을 입고 서럽게 운 것은 연무칠 뿐이었다. 숯장사는 아무래도 한겨울을 대목으로 해서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미처 반년 장사가 못 되었다. 그래서 연무칠은 여름 한철은 참나무를 쳐내는 산판에서 품을 팔았다.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면서부터 숯을 구워내기 위해 벌이는 산판이었다. 식비를 제한 품삯이 숯장사보다 나을 리가 없었지만 7 식구 호구를 위해서는 잠시인들 손을 쉴 처지가 아니었다. 호구만이 아니라 사내 자식들은 가르쳐야 했으므로
돈이 되는 일이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형편이었다. 사실 20년이 넘게 숫장사를 하면서 연무칠은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장사 대목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오금제를 넘다가 눈길을 헛디뎌 지게를 진 채로 계곡으로 굴러 눈구덩이에 처박히기가 몇 번이었고, 폭소를 만나 길을 잃어버려 얼어 죽을 뻔도 했고, 길을 질러가려고 저수지 얼음판 위를 걷다가 한가운데서 얼음이 뿌지직 갈라지며 내려앉는 바람에 물귀신이 될 뻔도 했다. 쉬운 말대로라면 그때도 수출 3가만이나 진 지게를 후딱 벗어 던졌으면 물에 빠지는 것은 면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그런가. 그 숫값이 얼마며 그 먼 길을 얼마나 애쓰고 지고 왔는데 벗어 던진단 말인가. 물에 빠질 때 빠지고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곰 같은 염사방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막대하는 사람도 없었다. 더욱이 큰아들 상진이를 사범학교에 진학시키고부터는 그를 대하는 읍내 사람들의 태도가 완연히 달라졌다. 연무칠의 이름은 읍장이나 경찰서장 부럽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큰아들 상진이가 자랑스러운 것만큼 연무칠에게는 두통거리가 있었다. 작은아들 상구로 하여 속을 썩였다. 큰아들이 혀에 착착 감기는 조청이라면 작은아들은 목구멍에 걸린 가시였다. 작은아들은 소학교를 졸업시키자마자 옆구리에 끼고 장사나 착실히 가르칠 심산이었다. 그런데 미꾸라지처럼 쏙쏙 손 밖으로 빠져나가기만 할 뿐 영 말을 들어먹지 않았다. 물론 무작스럽게 패기도 여러 차례 했지만 한 번 비뚤어진 심성은 바로잡아지지가 않았다. 작은아들이 그렇게 어찌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의 책임이었는데도 연무칠은 그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봉건사회의 세습제와 유교 전통의 불문율인 장자 제일주의 인습을 연무칠은 미련하도록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다. 두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연무칠은 장남과 차남의 위치를 엄격하게 구분했다. 모든 것이 장남 본위, 장남 우선이었다. 차남은 상대적으로 무시 묵살되었다. 둘이 다투어도 작은아들이 쥐어박혔고 명절에 쑥떡 하나라도 큰아들이 더 먹었고 가뭄에 콩나듯 닭을 잡으면 똥집은 을의 장남 차지였고 그러면서도 자질구레한 심부름은 다 작은아들에게 돌아갔다. 상구는 형 상진이가 그 쫄깃쫄깃한 닭똥집을 소금에 찍어 야금야금 먹는 것을 손가락을 물고 멍하니 바라보다가는 끝내 저 몬등이 같은 새끼가 팍 뒤져버렸으면 속이 씌어넣었다. 속으로 욕을 퍼대고는 했다. 차남 상구는 소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부모 앞에만 서면 목을 꼬아박고 두 팔을 치켜들며 옆걸음을 치는 주눅든 방어 자세를 취하기에 익숙해져 있었다. 슬슬 눈치를 보며 배돌았고 혈색 없는 얼굴로 통 입을 떼지 않았다. 형이 줄곧 1등을 하는 데 비해 동생의 성적은 말이 아니었다. 어떤 일의 기억은 형보다 더 초롱초롱한데도 공부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다. 상구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한 것은 상급 학교를 갈 수 없게 된 다음부터였다. 역전이나 차부를 얼쩡거리면서 왈패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생겼다. 이러다간 새끼 하나 버리겠다 싶어 더 늦기 전에 길을 잡기로 작심한 연무칠은 작은아들을 붙들어 멱살을 틀어쥐고 집으로 끌고 갔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메타작을 놓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다짐을 받고 풀어주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몇 차례 더 매를 들었지만 그럴수록 나빠지기만 했다. 연무칠은 작은아들을 버린 자식 취급하기로 해버렸다. 그렇게 되자 큰아들에게 마음이 더욱 쏠려갔다. 사범학교를 나와 떡하니 소학교 선상님이 되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벌떡거려 연무칠은 숨을 쉬기가 거북할 지경이었다. 선상님 아버지가 되어 대접도 받고 그 지긋지긋한 고생에서도 벗어나고 연무칠의 달디단 꿈은 끝이 없이 펼쳐져 나갔다. 그의 생각은 오로지 2가지에 집착해 있었다.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과 장사를 통해서 갖게 된 돈의 효능에 대한 신뢰였다. 그것을 큰아들이 한꺼번에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연무칠이 세상을 떠난 것은 큰아들이 사범학교를 졸업한 그 다음 해였다.
그는 눈 가장자리에 지저분하게 눈곱이 끼어 1년 내내 비실비실 하더니 죽은 것이다. 사람들은 두 아들놈이 불쌍한 염서방을 잡아먹은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나들은 사범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나오고도 선생을 마다하고 농사일을 시작했고 완전히 주먹패가 되어버린 작은 아들은 철교 아래 선창에서 칼부림을 해 일본 선원을 찔러 죽이고 도망친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놈아, 네가 행여 그리 못쓰게 변할 줄은. 연무칠이 큰아들의 손목을 틀어잡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아이고 이놈아, 네가 아버지 가심에 못을 쳐도 대못을 챙겨. 아버지가 어째서 요리 일찍 죽었던지 니는 알겠지? 인자라도 안 늦었은께 아버지 한을 풀어주려면 사기 선상질을요. 그러면 아버지도 저승길에 편히 가실겨. 예미 말 알아듣겠냐? 호선댁은 큰아들을 마구 흔들며 울부짖듯했다. 염상진이 자식된 도리로 할 수 있었던 일은 장가를 가는 것까지였다. 그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사상 문제로 의심받아 발령이 보류된 상태였다. 의무 복무가 저절로 없어져 버린 그 조처를 그는 오히려 좋은 기회로 받아들였다. 농사를 짓기로 결심을 했지만 염상진은 손바닥만한 땅떼기도 없는 형편이었다. 김범우의 아버지 김사용을 찾아가기로 했다. 염상진은 일본 군국주의 정신을 주입하는 선생 노릇을 차마 할 수 없어 농사를 짓기로 결심했다는 요지의 말을 김사용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정연하게 해나갔다. 저에게 농사 지을 땅을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전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땅을 얻고자 하면 다른 소작인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간을 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빌려주시라는 겁니다. 김사용은 단정히 꿇어앉아 말하고 있는 염상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길이 그지없이 따뜻했고 입가에는 조용한 웃음이 어려 있었다. 그래, 자네가 교직을 갖지 않겠다는 그 뜻은 참으로 가상하네만. 내가 듣기로는 전에 춘부장 어른께서 자네가 선생이 될 날을 고대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아는데. 김사용은 염상진의 아버지를 최대 존칭으로 부르고 있었다. 예, 아버님은 물론 서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입장이고 제가 선생이 되어 일본 정신을 가르치는 것은 친일이고 매국이 됩니다. 오호, 자네가 어느새. 김사용은 놀라워하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 작은 아들 범우와 소학교 쪽부터 절친하게 지내오고 있고 특히 독립운동에 몸바치고 있는 장남 범준이를 흠모하는 기특한 소년으로만 알고 있었던 염상진이 어느새 주견이 반듯한 성인으로 성장해 있음은 자기 자식의 변모를 보는 듯 흐뭇하고 대견했다. 개인이 나만인 부모일 때 대의 명분을 따라 행동하자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는가. 김사용은 침통한 표정으로 방바닥을 내려다본 채 혼잣말처럼 낮게 말하고 있었다. 일찍이 그 총명과 사람됨을 눈여겨보아온 터이지만 역시 염상진은 예사 젊은이가 아니라 싶었던 것이다. 자네의 그런 큰 결단 앞에 내 어찌 땅되기 내놓기를 주저하겠는가. 자네가 필요한 만큼 개간을 할 수 있는 만큼 쓰도록 해줌세. 큰아들 범준이가 만주벌판 그 어딘가에서 하고 있는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김사용은 흔쾌하게 말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염상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왜래 내가 고마우네. 이 농담으로 묻는 말인데 그래, 땅을 빌렸으면 사용료는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낼 심산인가? 김사용이 어디 보자 하는 애정이 넘친 표정으로 염상진을 쓰다듬듯 바라보고 있었다. 제가 어르신의 소작인이 되기는 싫습니다. 그러니 사용료 같은 것은 없이 그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쓴 다음 반환하기로 하겠습니다. 반환 받으실 때는 박토가 옥토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염상진은 전혀 농담하는 기색이 없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박토가 옥토로 변했다. 내가 남는 장사를 하게 생겼구만.
그래, 그 생각은 미리 한 것인가? 내 말을 듣고 당장 생각한 것인가? 땅을 빌리러 오면서 그냥 와서야 되겠습니까? 자네는 역시 앞뒤가 철저한 사람이네 그려. 그 조건에 내 동의함세. 김사용은 눈가에 잔주름을 잔뜩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가세, 내 땅을 보여줌세. 김사용이 장죽을 옆으로 치우며 일어설 자세를 취했다. 아예 어르신, 어쩌시라고? 염상진은 당황한 나머지 두 팔을 벌려 제지하는 몸짓을 지었다. 그러나 그런 식의 몸짓이 어른 앞에서 취할 바가 못됨을 순간적으로 깨닫고는 재빨리 팔을 수습해드렸다. 짜긴 말이 난 김에 쓸만한 땅을 골라보자는 게지. 자네 맘 한시가 급할 것인지 이 서둘러야지. 김사용은 무릎을 짚고 더디게 일어섰다. 염상진은 다급하게 따라 일어서며 어떤 뜨거운 기운이 빗줄기 내리듯 가슴 전체를 덮여오는 걸 느꼈다. 어르신, 지체하지 않으시고 땅 장만해 주시는 것만도. 어르신, 어찌 어르신께서 손수 걸음까지 하시려고? 염상진은 출렁거리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말까지 더듬거렸다. 암시랑 안내 앞서게. 김사용은 대견해하는 따스한 눈길을 염상진에게 보내며 두루마기의 긴 고름을 유연한 매수 손놀림으로 메고 체결됐습니다. 있었다. 어르신, 머슴한테 일러보내도 될 일입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걸음하시면은 제 사람 노릇이. 염상진은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다. 황송하고 송구스럽고 자신이 김사용을 어르신이라 호칭하는 것은 봉건적 지체의 높낮음을 지켜서가 결코 아니었다.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는 어른으로서, 우러르는 선배와 신뢰하는 친구의 부친으로서 더 이상의 존칭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르신보다 더 높은 호칭이 있었더라면 염상진은 서슴없이 그것을 택했을 것이다. 괴념치 말게. 자네는 다 받아놓은 밥상을 마다하고 시작하는 일인데 내 한 행보 걸음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가세, 원족 삼아 자네하고 함께 걷는 맛도 별미일 것이니. 김사용 어른이 자신에게 쏟고 있는 애정이 얼마나 짙은 것인지를 염상진은 여실하게 느꼈다. 그분이 손수 걸음을 하려는 것은 자신이 앞으로 하려는 일에 대한 격려의 뜻임을 염상진은 너무나 잘 알았다. 제석산의 북쪽 줄기인 거선봉 아래까지 10리가 넘는 길을 김사용 어른은 묵묵히 걸었다. 염상진은 두어 발짝 뒤처져 걸으며 여러 갈피의 생각들을 질정 없이 떠올렸다가 버리고는 했다. 그 생각들 중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김범준의 모습이었다. 털모자에 털외투를 입고 매서운 눈초리로 이쪽을 쏘아보고 있던 사람. 그 눈초리뿐만이 아니라 굳게 다물린 입이 주던 위압감.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본 사진 속의 김범준은 염상진의 의식 속에서 항시 숨쉬며 살아있었다. 염상진이 소학교 졸업반이던 한겨울이었다. 밤사이의 읍내는 추위보다 더한 살기로 뒤덮였다. 순사들이 눈을 희번덕이고 숨을 몰아쉬며 동네마다 들쑤시고 다니는 소란이 벌어졌다. 독립운동을 하는 김범준이 또 한 사람과 함께 나타났었다는 쉬쉬하는 소문이 이미 자욱하게 퍼져 있었다. 김사용이 경찰서로 붙들려갔고 김씨 문증 사람들이 떼지어 경찰서로 몰려갔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김범준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는 동안 김씨 문중 사람들은 김사용의 몸에 손만 대면 끝장을 보고 말겠다며 경찰서를 애워싸고 서슬이 시펄했다. 염상진은 작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경찰서 주변을 맴돌기도 했고 창백하게 풀기 죽은 버무를 찾아가기도 했다. 우리 범준이 성님은 지리산 호랭이 멘치로 날래고 싸나온게 벌써 지리산 전항봉 넘고 금강산 진해 백두산까지 갔을 거이다. 나흘째 되는 날 다소 화색이 돌아온 버무가 힘을 꽁꽁 쓰며 한 말이었다. 그런데 그 말과는 달리 먼 하늘 끝을 보고 있는 버무의 눈에는 눈물이 크렁 괴어 있었다. 그 눈물을 보자 상진이도 그만 목이 메었다. 그럴겨 필경 그럴겨.
너그 성님은 폴세 백두산도 넘어 만주가정 갔을겨. 험은 독립군인데 상진이는 그분의 무사를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목맴을 삼켜가며 힘주어 말했다. 근데 니는 너그 성님을 만나봤냐? 상진이는 여태껏 감추어왔던 말을 속삭이듯 낮게 물었다. 아니요. 아직에 일어나 본게 엄니가 운티가 나고. 범우는 목이 매는지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나도 싸게 커서 너그 성님 같은 사람이 돼야 쓰겄다. 상진은 이 말을 가슴 속에다 묻고 말았다. 상진이가 2학년이나 차이가 나는 범우와 가까이 지내게 된 것은 바로 김범준 때문이었다. 독립운동을 한다는 그 사람. 그건 꼭 전설 같은 이야기였다. 그런 형을 가진 범우가 너무나 부럽고 범우와 가까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웠다. 그런데 먼 땅 만주에만 있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다. 상진은 그분이 무사하기를 밤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빌었는지 모른다. 어머니가 장독대 삼신할매한테 비는 것을 흉내내어 간절하게 빌다가 깜빡 잠이 들었고 잠이 들면 을의 꿈을 꾸었다. 비는 마음과는 반대로 꿈에는 꼭 그분이 잡히는 것이었다. 한 번만이라도 그분이 잡히지 않는 꿈을 꾸려고 용을 썼지만 허사였다. 꿈은 생시와는 반대라니까. 어른들의 말을 상기하며 안타까움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김사용은 풀려나기는커녕 순천경찰서로 넘겨진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 소문과 함께 읍내는 심상찮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너 너덟 명씩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다음 날이 저물기 전에 읍내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져나갔다. 김사용을 순천으로 넘기기만 하면 자동차로 가면 소화다리를 끊어버릴 것이고 기차로 가면 철교를 끊을 것이라고 했다. 벌교 사람을 타지에 넘기기만 하면 벌교 주먹 본때를 보여 일본놈 씨를 말리고 말 것이니 그나마 서로 다치지 않고 살려면 김사용을 곱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틀 후에 선 5일장에서 그 소문은 입증되었다. 음력 설 및 대목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터는 아침부터 파장골이 되고 말았다. 순천에서 넘어오는 진트제, 보성에서 넘어오는 석거리제, 고흥에서 넘어오는 뱀골제를 막아 장사꾼들의 발을 묶은 데다가 은민들이 발길을 끊었던 것이다. 정류장 종료 5분 썰렁한 전입니다. 장터에 감돌고 있는 냉기는 냉기가 아니라 벌교 사람들이 내보이는 무언의 살기였다. 그건 김씨 문중 사람들의 은밀한 움직임이 작용한 탓도 있었지만 그에 앞서 갯가를 끼고 있는 벌교 사람들 특유의 도끼의 표현이라고 해야 옳았다. 김사용은 이틀을 더 경찰서에 묶여 있다가 결국 풀려났다. 염상진은 아슴하게 뻗어나간 방주 끝을 향하여 와와 목청껏 소리치며 달리고 싶을 만큼 기쁘고 눈물겨웠다. 설날 아침 햇살이 퍼지기를 기다려 세배를 하러 갔다. 상진이 세배를 마치고 얌전하게 무릎을 꿇고 앉자 인자한 웃음을 머금은 김사용이 마고자 섭을 들쳐 조끼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우리 상진이 금년에도 건강하고 공부 잘해야 쓴다. 김사용이 너그럽게 말하며 세뱃돈을 내밀었다. 저 돈보담도 지한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상진은 발갛게 달아오르는 얼굴을 들지도 못한 채 주눅든 것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소원이 뭘고? 김사용이 약간 의외라는 표정으로 되묻고는 그래, 이 상진이 소원이 뭘고? 새 소원인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들어줄 것이니 말을 해보거라. 어려워하는 어린 것의 마음을 헤아리며 선선하게 말했다. 저 범준이 성님 아니 상진이는 소스라치며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아무리 친구 범우의 형님이지만 자기도 범준이 성님이라 불러서는 안 될 것 같은 두려운 깨달음이 일어났던 것이다. 김사용은 직감적으로 어린 것의 그런 감정 변화를 눈치챘다. 참 기특한 아이라고 생각하며 함시랑 않다. 니는 범우 친구니께 니한테도 성님이다. 그래, 범준이 성님이. 김사용은 말문을 틔워주듯 다음 말을 재촉했다. 사진으로라도 얼굴을 똑 한번 보고 잡은 것이 소원인데요.
의외의 말이었다. 어린 것은 이제 고개를 똑바로 들어 김사용을 마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에 어린이답지 않은 결의가 서려 있음을 김사용은 보았다. 그건 큰아들에 대한 소년의 티 없는 존경심이기도 했다. 요 돈 먼저 챙겨 넣거라. 네 소원 풀어줄 테니께. 코허리가 매콤해지는 걸 느끼며 김사용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사용이 안방으로 건너갔다. 그때까지 눈을 말똥거리며 조용히 앉아있던 버무가 입을 열었다. 성, 뜬금없이 왜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를 먼저 하는겨? 그 퉁명스러운 목소리에는 자기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서려 있었다. 네 심으로 결정할 일이 아닌께로. 상진이는 당연하다는 투로 대꾸했다. 그런 상진이는 버무에게로 눈길조차 돌리지 않고 방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성은 언제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제일 못 써. 버무는 볼멘 소리를 냈다. 상진이는 아무 대꾸가 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때 사진을 감추듯 손바닥 안으로 감싸잡은 김사용이 들어왔다. 상진이는 반사적으로 허리가 쭉 곧아지는 긴장을 느꼈다. 여기 있다. 어여 보거라. 김사용이 선체 사진을 내밀었고 상반신 사진을 받아든 상진이는 흡 숨길이 멎는 것을 느꼈다. 사진 속의 매서운 눈초리가 일시에 그를 압도해왔던 것이다. 경사가 지긴 했어도 이만하면 밭을 읽을 수는 있을 것이니 자네 마음에 드는 쪽으로 개간을 해서 쓰도록 그게. 김사용은 종료 이미 1분 밭으로 전입니다. 쓰여지고 있는 그 위쪽의 산등성이를 손가락 끝으로 넓게 가리켰다. 경사라고 해야 10도가 넘을 것 같지 않았고 나무라고 해야 다복솔이 듬성듬성 박힌 정도였다. 떼장을 떼어내고 나면 그대로 밭구실을 해낼 수 있을 만큼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건 김사용 어른의 배려임을 염상진은 직감했다. 어르신, 이 땅은 몇 명만 노블 사면 금세 농토화시킬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과분한 땅이 아닙니다. 그분의 배려는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감사한 것이었지만 염상진은 진정 그분에게 폐해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자신이 원했던 땅은 경사가 심한 곳에 있는 돌투성이의 그야말로 박토였다. 버린다 해도 별로 아까울 것이 없을 정도의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다가 반환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규장이 그런 일방적 종료됐습니다. 제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과분한 땅이라고. 이 사람아. 요 정도가 내가 지닌 땅 중에서 제일로 나쁜 것이네. 눈 밝은 우리 선대 유산인이 으련 흑었는가. 마음 쓰지 말고 밭 일구들어 흑에. 염상진은 섬뜩함을 느꼈다. 김사용 어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분이 가진 땅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나쁜 것일 리가 없었다. 그분의 웃음소리가 묘한 바람으로 변해 자신의 가슴을 휩싸는 것을 염상진은 느꼈다. 그 웃음이 그렇게 자조적이고 허탈할 수가 없었다. 눈 밝은 우리 선대의 유산인이 어련 허겄는가 하는 말과 웃음소리가 미묘하게 엉키고 있었다. 염상진은 문득 현재 이분이 소유한 재산이 얼마나 될까 하는 회의스런 의문을 떠올렸다. 전체 재산은 알 수 없지만 고읍들의 상답이 그동안 수차에 걸쳐 최씨네에게 팔아넘겨졌던 것이다. 그때마다 읍내에는 조심스런 소문이 나돌았다. 또 일본에 희사를 했다는 것이었고 큰아들로 김사용은 끝내 집안을 망치고 말 것이라는 거였다. 자네 앞으로 신중해야 하네. 젊은 뜻 세우는 거야 장하고 고마운 일이네만 급하다고 뜨거운 물 식히지 않고 마실 수는 없는 법이니까. 세상이 날로 악하고 더 크게 변해가고 있네. 김사용 어른은 드넓게 펼쳐져 나간 고읍 들녘을 바라본 채 뒷짐을 지고 서서 나직하고 느린 어조로 말했다. 자신의 마음을 바둑판 들여다보듯 환히 알고 있는 그분의 말에 염상진은 결코 놀라지 않았다. 자신이 땅을 요구했을 때 이미 그분은 그 의도를 충분히 간파했을 거였다. 그분의 뒷모습에서 천근 무게를 느꼈다. 명심하겠습니다.
염상진은 겨우 이 말만을 했을 뿐이다. 통학차가 도착할 저녁 무렵에 염상진은 역으로 나갔다. 김범우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또 상의 한마디 없이 결정했는가? 염상진의 결론만 추린 이야기를 듣고 난 김범우의 첫마디였다. 그러나 말과는 달리 그는 조용하게 웃음을 띠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의논해도 같은 결론일 바에야 한시라도 시간을 벌어야지. 염상진이 김범우의 어깨를 살짝 치며 씩 웃었다. 언제라고 형 말 틀린 데 있나? 어쨌거나 형의 그 추진력에는 기가 질려. 신속하고 끈질기고 뭐 당해낼 도리가 있어야 말이지.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고는 허황된 공상에 지나지 않아. 공상처럼 무용지물도 없지. 특히 현재 우리들이 처한 상황에서는. 형의 논리는 맞지. 허나 앞으로 몸조심해야 할 거네. 벌써부터 순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까. 각오하고 있어. 드디어 막은 올랐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우정 이상의 이념 세계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러시아 혁명에 관한 책들을 거의 빼놓지 않고 탐독했던 것이고 거기서 잃어버린 나라의 독립의 길을 찾으려고 했다. 그들의 그런 뜻모아짐은 당시 학생들 사이에 번져가던 유행적 독서 성향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표가 있었다. 김범준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서적을 접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찌할 수 없는 인식의 차이가 내재해 있었다. 김범우는 지주의 아들로서 소작농들의 헐벗고 굶주리는 비참한 생활에 대하여 자책과 죄의식을 느끼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상적 평등사회를 이룩하려면 필연적으로 봉건 계급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인식의 기둥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염상진에게는 그런 자책과 죄의식의 과정은 아예 생략되었고 이상세계의 빠른 실현을 위해 지주계급이나 경제적 지배 세력을 타도할 수 있는 무산자들의 힘의 조직화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김범우가 인간 생존의 양심을 밝히는 불씨를 얻었다고 한다면 염상진은 인간 생존의 방법을 뒤바꾸는 무기를 얻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염상진이 그들 책을 통해서 받은 충격은 말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었고 새로운 빛의 출현이었고 새로운 길의 열림이었다. 가난으로 기죽어 식어있는 피를 뜨겁게 끓게 했고 비천으로 주눅들어 움츠러든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시켰다. 가난도 비천도 함께 면해보자고 사범학교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어줍지 않고 가소로운 일이었는지를 깨달았다. 마르크스의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 볼셰비키 혁명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까지 소학교 선생 자리는 헌 집신짝 버리기나 마찬가지였다. 염상진이 김범우를 동지일 수 없다고 판단 내린 것은 범우가 학병에서 돌아온 다음부터였다. 김범우도 똑같은 시기에 염상진의 극렬적 좌경을 체념해버렸다. 염상진은 한때 김범우를 완전한 적으로 속단할 뻔했다. 김범우가 교직에 몸담으면서 좌익 학생 조직을 와해시키는 행동을 시작해서였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태워 올리고 있는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적 행위였다. 그건 재고의 여지가 없는 정면 도전이었다. 사회주의 혁명의 깃발 아래 감상적인 옛 우정이란 한갓 두엄더미 옆에 구르는 똥덩어리 같은 것이었다. 염상진이 김범우를 혁명의 적으로 단정하려 할 즈음에 김범우의 실체가 드러났다. 백범 김구식의 민족주의 통일 노선을 김범우는 실현시키고자 하고 있었다. 그래서 김범우는 경찰서고 군정청이고 드나들며 좌익계 학생들을 석방시키기에 바쁘고 한편으로는 좌익 학생들을 설득시키느라고 진땀을 빼는 것이었다. 염상진은 그런 김범우를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그가 했던 민족의 발견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꽤는 그 의미가 넓고 깊은 말이라 싶었다. 민족. 그건 모태와 같은 것이고 음성적으로도 어머니를 부를 때처럼 정겨운 슬픔을 담고 있다.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은 소중한 말이다. 그러나 그건 일제하에서나 생기가 도는 말인 것이다. 이미 반도 땅은 해방을 맞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지향하는 바나 행동하는 것은 그 나름으로 일관성과 순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사회주의 혁명의 동지도 아니었고 적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의 동지도 아니고 적도 아니었다. 민족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었지만 그건 또 다른 주인은 될 수 없었다. 이상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대치해 있는 양대 세력 사이에서 제3의 세력이 될 수 있는 힘의 조직화가 없었다. 그의 생각은 환상이고 몽상이었다. 그리고 그건 그의 한계였다. 그의 피 속에 용해되어 있는 부르주아 근성은 환상가는 만들어낼 수 있어도 혁명가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염상진은 김범우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다. 혼자 민족의 발견이나 만이하게 방치해두면 이쪽에도 다소의 이익을 주는 셈이기 때문이었다. 읍내를 점령하기 전날 밤 굳이 김범우를 찾아가 피신하라고 일렀던 것도 그의 민족 발견을 위한 행위 때문이었다. 그가 얌전하게 선생 노릇만 했더라면 그런 사전 조치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분명 정치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움직여 자기 존재를 드러냈고 그의 행위는 자칫 오해받을 위험성을 띠고 있었다. 그가 무턱대고 순천바닥에 나갔다가 누군가 그를 오해하고 있던 혁명군에게 체포되면 영락없이 곤욕을 치를 것이었다. 그리고 벌교 바닥에서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다. 그가 체포되어 자신의 앞에 끌려오는 꼴을 보고 싶지가 않았다. 더구나 체포해온 부하에게 그의 무죄를 해명해야 하는 옹색스런 입장에 처하고 싶지도 않았다. 미리 피신시키는 것이 우정 때문이 아니라는 말을 김범우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지만 굳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김사용 어른을 인민재판의 단상에 세웠던 것은 두 가지 목적에서였다. 먼저 지주인 그분을 보호하는데 떳떳한 명분을 세우고자 함이었고 다음은 다른 지주들을 처단하는데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단상에 세워진 김사용 어른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분은 핏기 가신 창백한 얼굴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찡그리듯 눈을 꼭 감고 꼿꼿하게 서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단상을 내려올 때 머슴이 부축을 하긴 했지만 그분은 여전히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염상진은 그 모습에서 강한 거부의 뜻을 읽어냈다. 그런데 그분의 주름꼴이 심한 창백한 얼굴 위에 햇빛이 반사되는 느낌을 받았다. 언뜻 이상한 생각이 들어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분의 볼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꼭 감은 눈과 눈물과 염상진은 한 가닥 전류가 찌르르 가슴을 관통하는 아픔을 느꼈다. 염상진은 얼른 외면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눈물이 생명을 건진 안도의 감누가 아니라는 사실이 머리를 치고 지나갔다. 염상진은 어두워진 다음에야 겨우 짬을 내어 그분을 찾아갔다.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고 그대로 밤을 넘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네가 어인일로? 김사용은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기색으로 고개를 돌렸다. 염상진은 그토록 냉담한 그분의 얼굴을 여태껏 본 일이 없었다. 어르신, 저를 용서하십시오. 우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김사용은 단상에 섰을 때처럼 양쪽 눈꼬리에 주름살이 겹치도록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사용은 숨도 쉬는 것 같지가 않았다. 밤이 다 새어도 그 눈이 뜨이거나 그 입이 열릴 것 같지 않았다. 염상진은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음을 느꼈다. 그러나 자신은 김사용 어른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분은 버린다고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염상진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마루로 나서며 찾아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어젯밤 오금제를 넘으면서부터 김사용 어른과 김범우의 생각이 다른 많은 생각들을 밀치고 염상진을 괴롭히고는 했다. 그건 패배감으로 직결되는 괴로움이었다. 또 그 패배감은 모멸감과 연결되었다. 그들의 소리 없이 비웃는 모습이 금방 눈앞에 어릿거리는 것만 같았다. 위원장 동무, 아침 준지 드시시오. 염상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양쪽 손에 그릇을 든 하대치가 싱긋이 웃고 서 있었다. 그 모습이 그렇게 태평하고 건강해 보일 수가 없었다.
염상진은 자신의 몸에도 탄력이 생기는 걸 느꼈다. 그래, 저게 바로 혁명전사의 모습이다. 불필요한 생각을 곱씹는 건 혁명 의지를 약화시킬 뿐이다. 내일, 그리고 또 내일이 있을 뿐이다. 염상진은 심호흡을 하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 벌써 밥이 다 됐소. 야, 헌디 찬이 없어서 어쩔게라. 그릇을 돗자리 위에 놓으며 하대치는 어쩔 수 있느냐는 듯 콧등을 찡그려 붙이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만하면 훌륭하오. 염상진은 밥 한 사발, 김치 한 보시기를 내려다보고 나서 하대치에게 진득한 웃음을 보냈다. 그 하동무도 같이 묵읍시다. 아니여라. 지는 동지들하고 함께 묵을랑마요. 밥 식는디 싸게 드시쇼. 하대치는 어찌 감히 맛바라보고 밥을 먹겠냐는 듯 팔까지 저으며 황급히 일어섰다. 하동무, 아침 묵고 나면 보초를 빼고 다른 대원들은 잠을 재우시오. 그 다음 하동무는 나와 얘기 좀 합시다. 야, 그리 허겁구만이라. 염상진은 한 사발의 밥과 한 보시기의 김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더 이상 줄일 수 없이 간소한 한 끼 식사였다. 그러나 겉보리죽이나 배추시래기죽에 비하면 성찬이었다. 어린 날로부터 지금까지 보릿고개라는 충궁기는 없어질 줄 몰랐고 소작농들이나 품팔이꾼들은 을의 그 시절을 얼굴이 비치는 멀건 죽으로 끼니를 때우며 몸이 푸석푸석 부어오르는 부황기에 시달려야 했다. 모습만 사람이었지 먹고 사는 꼴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은 자연의 이변이 만든 불가항력적인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다. 선물 옵션 거래 종료 1분 전입니다. 그건 4천년을 헤아리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 봉건 체제로 이어져 온 사회의 인위적 구조였다. 봉건 왕조가 와해되고 식민시대가 종지부를 찍은 시점에서 그 비인간적인 사회 구조는 기필코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 절박한 필요성 앞에 주저나 망설임이 있을 수 없었다. 사회주의 혁명만이 그 유일한 기림을 신봉했고 그 완성을 위해 줄기차게 뛰어왔던 것이다. 염상진은 숟가락을 잡은 소나귀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밥 속으로 깊이 찔러 넣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자. 투쟁을 하다 보면 죽마저 먹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때 이 밥은 더 없는 성찬으로 그리워질 것이다. 염상진은 밥그릇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그릇이 사기로 되었음에 생각이 미쳤다. 무겁고 깨어지기 쉬웠다. 빠른 시간 내에 그것들을 나무로 대체할 선물 필요가 옵션 있었다.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조계산에는 매년 겨울 수출 구워내면서도 30년이 걸려 일회전할 만큼 참나무가 지천으로 덮여 있었다. 장기화될지도 모르는 투쟁을 위한 첫 번째의 준비 작업이었다. 6. 나라가 공산당 맹글고 지주가 빨갱이 맹근당 깨요. 김범우는 아침 햇살이 반나마 차오른 지게문에 때묻고 낡은 창호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은 창호지의 노출을 어느 한 부분도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